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화평론가 심영섭입니다. 오늘은 김용화 감독님을 모시고 The Moon이라는 텍스트를 SF 장르죠.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소감은 여기다가 써놨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요. 저는 이 글보다 제목이 좀 마음에 들어요. 네, The Moon. 뭐라고 했냐면 제가 더문의 대담한 실험, 김용화 감독이 그린 우주의 감정지도 라고 했는데 이 제목이 마음에 듭니다. 그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감독님 모시고 여러 가지 질문 아마 궁금하신 거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몇 가지 여쭙고요. 그다음 플로우로 객석에 넘겨서 또 여러 가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엉뚱한 질문인데요. 제가 한번 감독님 뵈면 질문하고 싶었던 거 있었어요. 감독님은 이제 중앙대 연극영화과 나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감독님은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무슨 막 철학과도 나오고 무슨 사회학과도 나오고 무슨 심지어 막 국어 뭐 교육과도 나오고 뭐 이찬도 감독님 막 이러시잖아요. 그렇게 막 그런 인문학 베이스를 한 감독님들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아예 그냥 처음부터 전공을 한 감독님들하고 뭔가 좀 차이가 있을까요? 영화를 보는 차이나 뭐 영화를 만드는 방식이나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이게 학생들도 여기 또 뭐 영화 공부하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요. 뭐 제가 인문학적 소양이 좀 없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네. 아니 글쎄요. 뭐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서로 영화들을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존경이 가지 않고 너무 좋아하고 친한 봉준호 감독님 영화를 전 되게 좋아하지만 실제로 이제 중앙대 영화학과를 다니면서 저희가 이제 주장했던 거는 그때 이제 헐리우드 시네마 키드들이었고 다 저희가 이제 2000년대 초부터 2015년, 18년, 17년 이때까지 이렇게 좀 활동을 많이 한 세대라고 보면 크게 양분되는 것 같아요. 사회학적 관점으로 조금 영화를 많이 다루시는 분들이 대중적 지지를 좀 많이 받지 못하지만 굉장히 그 소구력이 높은 매니아층을 확보하는 감독님들이 계시고 저나 이제 영화과에 중대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뭐 서울예대나 비롯한 주로 이제 이런 분들 보시면은 조금 더 자의식보다는 대중영화적 관점에서 관객들에게 조금 소비가 되는 영화들. 그래서 서로 영화들을 좀 저는 즐겨보는데 뭐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좀 차이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독님 영화는 굉장히 정말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하셨단 말이죠. 뭐 오브라더스, 뭐 미녀는 괴로워, 그 다음에 뭐 또 신과 함께 인과연, 또 미스터 고, 국가대표 이런 작품들을 하셨는데 보면은 이제 어떤 작품이든 간에 굉장히 재미있는 흡인력을 갖고 이제 만드시는 저는 특징이 있었다고 항상 감독님 영화를 되게 재미있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흡인력이 있는 장르영화를 만드신다는 생각을 했고 사실 모르겠어요. 관객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영화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생각을 했던 게 이 영화를 플랫폼이 어떠냐에 따라서 심지어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보는데 저 달에 막 이렇게 뛰어내리고 이런 장면을 도대체 노트북 뭐 이런 걸로 보면 도대체 이게 느낌이 없을 것 같은 아쉬움? 그러니까 이 영화야말로 정말 아이맥스 영화이거나 그래도 굉장히 큰 화면에서 소구를 해서 그 어떤 긴장감을 느끼면 참 좋은 영화인데 이 영화가 이제 뭐 VOD로 간다거나 하는 건 참 아쉽다. 그런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니 감독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진짜.
세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고 저희 이제 뭐 극장 볼 때는 어렸을 때 극장 갈 때는 막 설레고 막 그랬거든요. 저조차도 이제 극장을 안 가요. 네, 그런 설레임 같은 게 없어졌는데 또 직업인지라 그런 타성에 젖어가지고 뭐 이제 소외를 좀 밝힌다네요. 지나고 보니까 이 영화를 코로나 전에 5, 6년 전에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이제 뭐 패키징도 좀 뭐 다르게 한다는 배경하에 그런 생각은 좀 들었었고 그러면서도 아직 그 극장에 가서 제가 위로받고 웃었고 뭐 눈물도 흘렸고 그런 수많은 위로와 감동을 아직도 많지는 않겠지만 관객분들이 좀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작진들은 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영화는 좀 저는 사실은 뭐 기술이 이렇게 드러나는 영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저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큰 예산들과 좋은 스태프들이 이제 붙고 하다 보면 그런 창작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일반적이지 한국 영화계에서 좀 일반적이지 않는 시도를 계속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조금 극장용 영화 체험할 수 있는 영화를 기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 특히 이제 SF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모 아니면 도 중에서 모였던 적이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모 아니면 도인데 모였던 적이 없는 장르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도 이거를 도전을 하신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인터스텔라도 1000만이 넘었으니까 사실 그렇게 외국 영화잖아요. 네, 우리나라 영화 중에 SF 영화로 한번 500만이라도 넘은 영화 있으면 제가 두 가지 시도가 이제 미스터 네. 오와 이제 이번에 네. 두 가지 시도 동물 영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우주 영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왜냐면 자국의 과학 기술.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할 때 학부생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만 뭐 이런 얘기를 이용해가지고 소재로 나오는 이야기들도 잘 받아들이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만들면서 소망한 거는 우리나라 그때 이제 한참 지금 우리호도 뜨기 전이지만 그런 게 조금 더 사회적으로 좀 와닿을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불어있진 않을까라는 작은 희망을 좀 해봤었고요. 저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쨌든 그것도 많은 사랑과 지지를 못 받았던 거는 제 스스로의 타성이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요새는 이렇게 보면서도 조금 더 캐릭터라이제이션, 캐릭터라든지 그다음에 뭐 플롯 포인트라고 하는 이렇게 어떤 사건과 감정이 크게 변화되는 부분들의 그런 요소들을 조금 더 다른 요소를 빼버리고 그런 쪽에 내가 좀 집착을 좀 더 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때는 시나리오 쓸 때만 해도 그게 되게 뻔해 보여가지고 이게 또 없던 얘기도 아니고 사실 영화 만들고 보니까 중간에 후반 작업하고 있는데 탑건 매버릭이 나오더라고요. 탑건 매버릭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동물하고 얘기가 너무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덜어내길 잘했다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소재 때문에 뭐 말씀하셨지만 SF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금기가 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도전은 멈추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못다한 거 조금 관객분들이 좀 아쉬워하거나 미진했던 부분들을 계속 극복하셔가지고 한국도 조금 다양한 장르 영화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감독님께서 이제 이 영화를 만드셨을 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원래 편집 전에 한 가편집본이 한 몇 시간 정도 됐을까요? 2시간은 한 50분 50분 정도가 애초에 이 편집본 정도가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덜어내게 되는 거죠. 모니터링 시사를 하니까. 저는 느낌이 이렇게 뭔가를 많이 덜어낸 느낌? 네, 많이 덜어낸 느낌이 있어서 이거는 감독판으로 한번 이렇게 영화를 다시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플롯이라든가 이 캐릭터 구축에 있어서
이 많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덜어내 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감독판으로 한번 보고 싶다. 그게 어떤 거든 간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 주로 좀 많이 덜어냈던 게 이게 원래 영화는 시점의 미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취하지 않을 때, 잘 못 취할 때 지지를 많이 못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되게 어려웠던 영화가 신과 함께 같은 영화가 되게 어려웠고 국가대표의 이제 멀티 주인공들이 멀티니까 이제 하정우가 대표군을 갖고 있는 대표성 주인공을 가지면 되지만 이 영화는 철저히 설경구 제국의 시점으로 하는 영화여야 한다라는 게 애초에 생각이었어요. 그가 그 과정까지 가는 이야기여야 된다. 자기가 정말 그 얘기 그렇게 힘든 얘기를 하는 과정까지를 쭉 시면 속에 따라가면서 하는 그렇게 시나리오 쓰여졌고 근데 막상 A 편집본 나오고 이제 보니까 이제 의견들이 갈리는 거죠. 이제 그 중에 제일 큰 의견들이 어쨌든 막상 이 영화를 보니 돈도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생각보다 비주얼이 괜찮았던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비주얼 시작이 좀 오고 하니까 이거 새롭다. 내가 생각했던 비주얼보다 훨씬 좋네라는 쪽의 의견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달이 이제 좀 더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인트 오브 뷰가 조금 시석되는 거죠. 양립되기 시작하면서. 근데 그러려면 저쪽 서사가 좀 더 튼실해야 되거든요. 도경수 쪽 서사가 좀 좋아야 되는데 어쨌든 뭐 실내로 자극이 있어서도 그쪽을 크게 다뤄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설경구 선배님 쪽을 자꾸 드러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헐거워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 우리 이제 그 한별이 있잖아요. 어쨌든 관객에게 이 복잡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난한 과정 속의 관계성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도 해야 되니까 그가 청자로서 관객의 입장을 같이 대변해가지고 역할을 좀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근데 뭐 이게 양날의 검이긴 한데 저는 모니터 사전 블라인드 시사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중영화는 뭐 저만 주장하는 건 아니고 뭐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니까 상업영화계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의 의견들이 좀 안 좋아요. 평점을 매겨보면 점수들이 이제 이렇게 낮아져요. 그런 부분들도 감독판을 만들면 당연히 이제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제 그럴 기회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좀 아쉽긴 하죠. 네, 여기서 그러면 계속 얘기만 들으시면 심심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몇 개 질문을 하고 다시 감독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궁금하신 거 많죠? 이렇게 손 들고 한번 나는 이야기.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좀 이렇게 규모가 큰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은 직접 처음 뵌 것 같은데 이런 규모가 큰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만드실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동력이 어디서 나오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무모한 거예요? 아니 너무 영화를 잘 만드셔가지고 예전부터 팬이었거든요. 저는. 네. 제가 이제 어쨌든 뭐 대중영화 감독으로서 제가 영화를 그만둬야 된다라는 거는 제 영화가 대중들이 많이 보지 않으면 저는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좀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벌써 이제 2번이나 오게 되는 건데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만큼 이게 제가 이제 어떤 이 말에 올라탄 거거든요. 한국 영화에 굉장히 훌륭한 감독님도 많지만 뭐 저도 하나의 부류의 카테고리의 감독이겠지만 제가 탄 말은 실제로 이제 그런 니즈들이 많이 작동을 해요. 저한테는 소품이나 더 뭐 제 전작들 보면 소품들도 많죠. 이제 그런 영화들보다는 조금 더 메스한 자본이 좀 들어가고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인 그들이 생각하는 안정적인 장치들을 깔아놓은. 근데 뭐 캐스팅 보면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저는 좀 이상한 감독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 제 스스로가 그런 당위를 느껴가지고 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요구들이 저한테 오는 거죠. 작품을 찍고 있는 중간에 저에게도 이 작품이 왔었고, 이것도 이제 뭐 그 당시에는 뭐 투자 배급사마다 경쟁이 붙었어요. 이 작품을 가져가려고. 근데 뭐 운 좋게 저한테 원한, 시나리오는 제가 좀 많이 고쳤습니다만 원한은 저한테 온 거고, 신과 함께의 결과물들이죠. 그런 것들이 신과 함께를 좋게 보시고 사랑해 주신 투자 배급사에서 저한테 선택해 주신 거고, 이제 막상 만들다 보면 저는 이제 뭐 폭탄을 이제 이렇게 메고 가는 거예요. 화염구덩이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영화들,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굉장히 크게 각인된 영화들이 있어요. 우주 영화들은. 뭐 신과 함께 판타지도 마찬가지고, 뭐 제가 뭐 10가지 하는 수많은 판타지들 영화가 있는데, 그게 실제로 굉장히 많은 토론과 연구 끝에 나온 시나리오들이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잘 어느 정도 피해가면서 한국적인 것을 잘 살려가면서 뭔가는 좀 새로웠으면 하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뭐 만듦새가 그렇지 못해서 그 정도까지 아닌 상황인데, 그렇게 제가 뭐 이 상황을 높게 평가하는 건 웃긴 건데, 엄청나게 연구들은 많이 해요. 그 사이에 그래비티의 어떤 부분들은 피해가야 되고, 인터스텔라의 어떤 부분들은 피해가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 대중들이 볼 땐 같은 영화로 보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기획적인 부분에서는 좀 실패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또 네. 저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도 별로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점은 뭐냐면요. 이 제가 사실은 어쨌든 상업영화, 이 대중영화에 들어와서 20년 있었거든요. 제 데뷔작부터 딱 20년 지났는데 뭐 제 주변에 별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도 저는 뒤를 보고 온 적이 없어요. 뭐 끝나면 뭐 그 전에 이제 막 작품들 이렇게 막 제안해 주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 딸아이가 몇 년생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그것도 까먹을 정도로 뭐 하고 사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요번에 이 기회가 저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시기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요새 이렇게 뒤를 바라보거든요. 뭐 하고 살아왔는지. 좀 학교에서도 강의도 합니다만 학생들하고도 얘기도 하면서도 좀 진심으로 강의도 하게 되고, 되게 세상에 감사하게 되고, 되게 작은 일도 요새 좀 되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모르고 살아가지고 요새 뭐 그런 감지덕지한 그런 감사함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 VFX 기술을 갖고 그 미스터 고가 네. 또 이것을 더문을 만들게 됐고, 더문의 배경들이나 또 더문의 어떤 그런 기술력이 다시 또 다른 영화의 굉장한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저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는 실패. 저는 완성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하다 보면 이렇게 보기엔 쉬워도 참 이 영화만큼 이런 영화도 되게 어렵거든요. 참, 그리고 투자사가 일단 한 100억이 넘어가면 사실은 뭐 말로 직원으로는 안 합니다만 굉장히 많은 허들 장애물들도 있고 그렇죠. 챌린지도 많고 한데, 그리고 이제 말수도 점점 적어져요. 저도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이제 1000가지, 10,000가지 생각해서 하나 쓰는 건데 실제로 줄이는 거고, 그러면서 살도 좀 많이 빠졌고. 네, 쉽지 않은 일을 하셨지만 의미 있는 일이고, 그리고 또 다음번 영화 미스터 고 이후에 또 쌍천만 영화를 만드셨잖아요. 네, 그렇게 계속 저는 전진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네. 전찬 선생님은 나중에. 아니, 좀 질문을 미리 좀 해드려요. 아유, 네, 질문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쨌든 전찬 평론가님 다 아시죠? 평론가 유명하시죠? 예.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려고 부산에서 좀 캐리어를 끌고 왔는데 다시 보기를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애정이 좀 있는 평론가로서 이 영화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관객들과 좀 더 만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점에서 이 황영미 선배 이 교수한테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렇게 뭐 몇백 명 되는 건 아니고 몇십 명이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조만간 몇백 명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일 듣고 싶은 거는 사실 저도 이제 매부쇼 출연해서 이 영화를 나름 뭐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로 하면서 그 다른 사람 친구들한테 막 엄청난 공격을 당하긴 했지만 저는 그때의 제 의견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드라마tur기를 다시 중심으로 보면서 이거를 심파라고 할 경우 이 정도의 심파도 없이 어떻게 이런 영화가 이 관계의 특수함에서 이런 심파가 없이 어떻게 영화가 진행되겠는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저는 심파의 순기능을 늘 주장해 온 사람이니까요. 그 원동현 제작자도 형님 선배 피부와 함께 뛰고 심파라고 괜찮아요. 네, 질문은 요거까지만 하고. 네, 20자 내로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질문 간단하게 할게요. 왜냐하면 감회가 새로워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저 따라하면 안 됩니다. 가장 이게 과학적인 고증 문제에서 제가 볼 때 이거는 나름 열심히 고증을 했다라고 보는데 또 유튜브 어디 보면은 도저히 뭐 하나도 믿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또 의견 내용들이 있고 가령 우리 매부쇼 할 때 최강희가 그거 가지고 막 거품 물던데 당신이 뭘 알아? 제가 이렇게 그냥 반론을 폈습니다만은 과학적 고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겠죠. 달에서 소리가 안 나잖아요, 원래는. 근데 이제 유성우 이제 이렇게 이렇게 내릴 때 이럴 때나 사실은 외부 사운드를 넣은 거란 말이죠. 그럼요. 네, 근데 사실은 아니지만 뭐 그런 말씀이시죠, 예를 들면. 예. 저는 이해하고 듣는데 그래비티에는 사운드가 나오나요, 여러분? 안 나와요? 안 나오나요? 그래비티의 모든 충격음이 하나도 안 들리세요? 들렸습니다. 많아요. 인터스텔라가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여기에 이 잣대를 이렇게 들이대는 거는 되게 웃긴 거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제가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하면 실제로 달뿐 아니라 우주선 안 빼놓고는 사실 소리가 나면 안 돼요. 매질이 없으니까 당연히 소리가 안 나죠. 근데 소리가 안 나고 어떻게 음악으로 모든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제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과 요소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라이브하게 그대로 드러낼 것이냐 아니면 제가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굉장히 많은 해외 영화들이 이거를 반복적으로 쓰고 있어요. 특정 주파수 음역대를 좀 없애버리고 실제로 뭐 굳이 우리 지구에서 비교한다고 보면 매질이 조금 더 불충분한 다른 뭐 우리 뭐 물속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특정 하이 주파수를 좀 상쇄시켜 놓고 이런 치차름이나 이런 부분도 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연출적으로 좀 표현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만약 그런 부분들을 고증을 여쭤보신다면 그건 너무나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저희 청문회나 뭐 항의원 같은 데서 질문할 요소도 아니지만 이렇게 드리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이 상황을 알고 있고 과학적 검증을 거친 상태에서 이것을 영화적 장치로 재해석해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도킹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빨리 붙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도킹하는데도 며칠이 걸려요. 사실 교대 따라 들어가려서 그게 굉장히 유격을 맞추려면 어마어마한 공학적인 수학적 계산하에서 정교하게 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요. 항우연에. 사실 영화적 플롯이 이런데 2029년 정도 되면 이런 설정들에 대해서 너무 이것들이 과학적인 오류로 평가받을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분들께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서 예시가 든 영화들이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시간이 걸려서 도킹이 돼야 실제로 과학적 검증에 오류가 없지만 실제로 그렇게 영화를
그거를 제가 비약해서 시간적 점프의 방식을 써서 쓰기에도 영화적 장치로도 많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심각할까요? 라고 여쭤보면 그렇지 않다. 이게 영화인데 그러면 이틀 걸려서 도킹한다고 하면 저 황선호의 드라마는 언제 살고 김박감은 언제 살겠냐라는 게 그들의 의견이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이제 이거 말고도 뭐 크고 작은 더 오류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제가 몰라서 무시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시나리오의 매 플롯 포인트마다 중요한 곳들은 전부 다 체크를 받습니다. 이 드론 이런 방식 가능합니까? 추격이 이런 방식 가능해요?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 그 나사에 계셨던 박사님하고 항우연, 천문연 이 세 군데를 계속 주기적으로 메일링을 통해 가지고 검증 또는 응원을 받았던 부분들인데 실제로 이제 그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막 정말 벌떼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뭐 그런 부분에 억울함을 토로할 이유도 별로 없고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단점들이 굳이 단점이라고 한다면 드라마라든지 다른 요소들을 조금 더 흥미진진하고 몰입형으로 잘 모든 관객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면 문제가 안 됐겠죠. 다른 영화들처럼. 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 보면서 느꼈는데 그 엔딩 장면을 저기 도경수가 하얀 눈 속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혼자 남은 장면 달에서 떨어져가지고 구조를 기다리면서 혹시 거기서 엔딩을 하실 생각은 없었는지 그리고 모든 영화는 항상 해피 엔딩이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굉장히 해피엔딩 그 모든 사람이 이분도 잘 됐고 저 사람도 잘 됐고 이렇게 해서 해피하게 됐다고 영화를 말글 내렸거든요. 그러면은 보고 있는 지금은 행복하지만 뒤에 되돌아봤을 때 기억에 남는 영화 그런 걸 봤을 때 엔딩 장면을 혹시 모든 사람의 스토리를 마무리 지어주는 것 말고 그 도경수가 홀로 남아서 애타게 기다리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카메라가 쭉 끌어올라지잖아요. 그 조그만 작은 사람으로 남겨지면서 이렇게 혹시 그 부분에서 끝낼 생각은 없었는지 하나 그게 질문이고 또 하나는 이 과학자 양심의 문제인데 갑자기 저걸 보면서 저 설경구식을 보면서 황우석 박사 순간 생각이 났거든요. 데이터 조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데이터 조작으로 내가 무슨 이득을 보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과학의 진보를 위해서는 약간의 그런 거는 과학을 큰 대의를 위해서 그걸 넘어갈 수 있다. 그럼 이 영화에서도 그 2명의 과학자가 5번, 6번 예를 들자면 실패를 하니까 이번에는 보내야 된다 무조건 이런 데서 자기가 결점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과학자의 뭔가를 기만하면서 넘어가는 장면에서 그 아들이 그걸 깨닫게 되고 이렇게 그런 장면들이 섞여 있잖아요. 약간의 그런 생각도 하셨는지 좀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그 엔딩을 왜 그렇게 했냐 모든 사람들 해피하다 뭐 이러는데 글쎄요 그거는 지금 관객분께서 느끼신 감정이 그렇다면은 그 감정이 맞는 것일 거예요. 그 제가 굳이 그렇게 보지 않으셨던 거를 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웃기니까 저는 예컨대 이제 미녀는괴로의 한나가 해피엔딩인가요? 네? 미녀는괴로 혹시 보셨나요? 미녀는괴로 봤죠. 예, 거기 그 엔딩이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국가대표 혹시 보셨나요? 국가대표도 봤어요. 해피엔딩인가요? 재밌게 봤어요 다. 아 해피엔딩을 여쭤보는 해피엔딩은 거예요. 아니었어요. 이 영화도 해피엔딩인가요? 저는 느낌이 해피엔딩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감독이 만들고 나서 이제 의도를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긴데 글쎄요 그건 제가 수위를 잘 조절 못한 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많은 대의를 가지신 분들이 더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안 느껴지길 바라고 만드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너무 행복하니까 과학자도 잘 됐고 아들도 잘 됐고 귀환했고 돌아왔고 하니까 해피해서 너무 행복해서 가슴 뛰면서 집에 가서 잊어버릴 것 같아요.
뭐 제가 제 영화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영화를 예를 들은 건 더 웃길 것 같아서 미녀는 괴로의 한나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나 서경수는 괴물이에요로 이해했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녀는 나머지는 다 잃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는 대중적 지지는 다 이제 잃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자기를 찾는 거지. 그래서 예컨대 국가대표에서 네. 제 영화를 예를 들면 얘네들이 행복할까요? 얘네들은 계속 꼴찌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바보같이. 근데 얘네들은 적어도 지 이름 석자는 국가대표로 사는 애들은 낸 것 같아요. 자, 저는 제국이가 행복할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영겁에 그런 게 아니라 예. 그 결말을 다 내주시잖아요. 제국의 결말, 그 다음에 그 네. 아들의 결말, 그 다음에 네, 그 네. 아가씨의 결말, 그리고 또 미국의 나사에 있는 한국 그 여자의 결말 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는 좀 더 여운을 남겼으면 그 도경수가 혼자 기다릴 때 그 장면에서 뭔가 열려줬으면 저 사람 뭐 구해졌을 거야. 아마도 귀환했을 거야. 이런 정도로 남겨줬으면 귀환해서 행복해서 해피하게 보는 거 말고.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마무리해서 시나리오가 완성될 수는 없고요. 네, 원래 어쨌든 그런 거예요. 예. 관객은 관객의 생각과 안경으로 영화를 보는 것이고 감독님은 또 감독님 나름의 의도대로 영화의 결말을 만들어 오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항상 시침질을 해야 된다. 어째야 한다는 건 없는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도 있으셨는데 두 번째 질문이 그 박사가 무슨 과학적 양심이요. 네. 뭐 저는 그냥 이 영화를 제가 과학자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과학적인 자문을 얻지 않고 영화를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만 저는 은유한 거예요. 그냥 저와 우리를.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 모르는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되게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왔어요. 뭐 도덕적으로 그거 되게 당연한 얘기죠. 뭐 제 친구의 도움부터 시작해 수많은 것들을 막 저버리려고 엄청난 거짓말도 많이 했고 효자인 척하고 효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느 순간은 제가 어머니 살아계셨으면 엄마 앞에 한번 가고 그게 신과 함께가 이제 제 얘기를 한 건데 그냥 은유한 거예요. 모든 우리는 우리의 그게 사사로운 이익이든 공익이든 어찌됐든 일정 부분 그것이 개인의 이득이나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크든 작든 작은 실수, 큰 실수는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 영겁의 지옥 같은 그곳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찾아가서 저는 그럴 때 되게 행복한 경험도 몇 번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은유지 그것을 뭐 과학자의 양심까지 이렇게 조금 가시면 안 갔어요. 거기까지 네. 가는 게 아니라 네, 그 점을 그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심리학 전공을 했으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 감독님 그 영화 밑에 있는 주인공들의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죄책감이 결국 관계성을 맺게 하고 그래서 달에 갔을 때도 결국 지구와의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고 그래서 주인공들도 결국 부부 관계를 맺어주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것이 이제 용서라든가 화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마음의 짐을 덜는 그런 어떤 플로팅이나 캐릭터의 어떤 심리적인 것이 굉장히 두드러지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도 일종의 어머니에 대한 어떤 죄책감 같은 것들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들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 감독님의 영화들을 이렇게 추동하는 것일까요? 글쎄요, 제 감히 뭐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저는 제 주변과 저를 포함한 제 주변이 모두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용서에 대한 미덕 이상의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 그 용기가 저는 이제 어떤 철학보다도 되게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모든 걸 다 잃게 되겠죠. 저는 회복보다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래도 그런 부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관객분들, 우리 주변의 모든 분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얘기 아닐까? 얘기는 못하지만 이라는 지점에서 저는 진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이거는 사족이겠지만 제가 이제 영화 치료할 때 신과 함께 그 갖고 엄마한테 그 용서 비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면 그렇게 울어요. 울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심리적으로 이렇게 격발하는 그런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어떤 부분이 특히 신과 함께해서. 저는 진짜 실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한 20년 앓으셨는데 맨날 정신이 깨시면 당신을 돌아가시게 해달래요. 죽여달라고 막 하셨어. 근데 그거를 그때 그 생각을 했던 거죠. 진짜 이거 어머니 돌아가시게 하는 게 내가 효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자, 근데 과연 저만 그런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20살 때. 뭐 누가 그랬죠? 에드가 알란 포가 그랬나요? 그 가족은 누가 쳐다보지만 당장이라도 내가 버리고 싶은 존재다. 되게 많은 관계가 있어요. 가족은 맺어진 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물론 이제 비단 이제 부모가 자식 간의 가족 관계만 놓고만 봐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은 부분 사람들이 동일한 경험을 하진 않지만 굉장히 유사한 고통을 받고 살고 있고 그 고통 속에 그것을 극복하고 서로 상처를 치유하면서 조금 더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어렸을 때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과 함께 같은데 좀 투영이 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저는 리듬 감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관객을 줬다 펴락하는 이제 관객과 어떻게 보면 게임인데 이상하게 다른 작품보다 이 영화는 좀 그게 좀 밋밋하다고 할까?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해결이 되면 아주 급하게 또 다른 문제가 급박하게 생겨서 또 해결이 되고 그래서 이게 뭔가 관객 입장에서는 이렇게 리듬 감각적으로 이 게임 그러니까 이 영화와의 게임에서 자기가 사실은 이렇게 좀 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감독한테 또 이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굉장히 저는 복잡다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리듬 감각이 좀 단조로워서 좀 그것이 좀 아쉬웠어요. 전체대 평론가님도 그런 말씀을 저한테도 좀 해주셨고 그랬는데 저도 이거 그 쓰신 것도 읽어보고 했는데 뭐 비슷한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결과론이지만 이렇게 제가 막상 이제 나중에 편집하고 이렇게 영화를 봤더니 이 영화는 사건을 좀 줄이고 지금 사건을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인물들의 갈등을 조금 딥하게 갔었어야 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2시간 50분짜리 영화들 이렇게 물론 이제 그래서 살아날 부분도 있죠. 그런데 제국과 부인과의 관계 같은 거 좀 살아나겠죠. 뭐 대중영화로서의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도 아쉽고 향후에 편집에서 뭐 감독 버전이 나올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가지고 하고 싶고요. 너무 날카로운 지적이시고 제가 또 기회가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더 유념해서 해볼게요. 우리가 뭐 스탠리 큐브릭 영화 거의 3시간 돼도 보잖아요. 볼 사람은 봐요. 그래서 감독 버전으로 나오면 볼 사람은 좀 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또 플로어를 그거 많아요. 네. 그리고 빨간 내 이름은 빨간.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말을 잘 못할 것 같아서 보고할게요. 감독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영화마다 감독님이 담겨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주라는 광범위한 내용을 이번 더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다루면서 이 서사랑 캐릭터의 서사랑 보여줘야 하는 이미지에 대한 고찰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거는 비주얼적으로 눈이 되게 편안한 영화여서 너무 좋았고요. 달의 풍경이 한편으로는 힐링도 되면서 되게 외로운 공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중적인 감정이 들게 하는 이미지가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음악 선택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음악이 들어가는데 너무 적절하게 사용이 돼서 좋았고요. 그리고 궁금했던 거는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만드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장면이 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국의 고백, 제국의 고백과 문영의 고백, 고백이라고 할 게 없죠. 문영의 설득이죠. 근데 이제 연출적으로는 문영의 연기가 사실은 뭐 이건 뭐 대회비지만 실제로 다른 분에게 줄까 했는데 그분이 안 하셨다고 해서 바로 큰 고민 안 하고 그냥, 근데 그분 다시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다른 분에게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김희애 선배님이고 이제 그분이 그 사이에 다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이제 선택이 돼서 하는데, 이제 연기적으로 보면 저는 그 대사를 굉장히 속사포처럼 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영어 대사지만 실제로 말도 많이 씹히고 그 연기에 보면 이제 비트라고 하는데 이 감정이 순간순간 막 설득됐다 비난도 했다가 애원도 했다가 막 변하잖아요. 이제 이런 순간들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순간에 진심이 변하면서 막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이제 그렇게 하길 원했는데 선배님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일단 말이 너무 어렵고 그 신과 함께 동욱이처럼 그래요. 막 수화하면서 어떻게 그 대사를 해요? 막 야 수화 다 틀려도 돼. 해. 이 말 빨리 1분 안에 다 끝내야 돼 라고 할 정도로 강압적으로 했는데 선배님께는 그 욕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선배님이 굉장히 후련을 하셨지만 만약에 김희애 선배님의 그 장면이 조금 더 이제 좀 아쉽죠. 이게 보고 나면 한 4테이크 정도 찍었는데 뭐 너무 쏟아내셔가지고 나중에 뭐 연기를 더 시키기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더 감정적이지 않고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그들을 설득해내려 그러면 사람이 광기와 설득과 막 차분함과 막 이가 막 냉온탕을 오가면서 하는,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시나리오 썼을 때는 막 그 생각을 해서 왜 아쉽고, 설경구 선배님은 제가 이제 픽업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연기 픽업을. 이것도 한 6테이크 정도 이건 찍었는데 지금 어쨌든 뭐 투자사하고 이렇게 영화를 편집본을 보다 보면 제일 감정적인 장면을 쓰게 되거든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물론 이제 뭐 슬픔과 눈물을 등호를 먹일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더 담담하면서도 좀 느낌이 있는 게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선택 못한 픽업의 실수가 있지 않았나? 굳이 이제 안 좋게 보신 분들에 대한 항변을 한다면 뭐 그게 제일 두 장면이 제일 중요했다 연출적으로는. 네. 그러지 않아도 캐스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설경구 씨 캐스팅 좀 전 미스캐스팅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유가 근본적인 불행한 좀 패배주의자의 어떤 그림자가 있는 그런 원형이 있거든요. 설경구란 배우한테는. 근데 그 배우가 과학자라는 걸 하니까 굉장히 전 설득이 잘 안 됐어요. 저 얼굴로 저 목소리로 과학자가 안 믿어져요. 게다가 김희애란 배우가 설경구를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사실은 더 안 믿어져요. 아닌데 김희애 배우는 사랑한다면 도경수를 사랑할 수는 있어. 연하. 왜냐면 미래에서 그 유아인 배우랑 그 피아노 치고 막 연애하는 거 멋졌거든요. 근데 설경구랑 넘어가서 결혼. 이게 뭔가 좀 저는 다 안 믿어지는 캐스팅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게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배우를 저격 캐스팅을 할 수 있는 잘 모르겠고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애초에 시작을 할 때, 영화 시작을 할 때, 그때 이제 이정재 씨, 지금의 이제 이정재 씨가 아니, 그때는 뭐 10편 정도 찍으러 막 망가지고 이제 막 하얀길을 타는 이정재였는데, 그 당시 이제 신인급 배우였던 이정재 씨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제가 무슨 출사를 던졌냐면, 영화를 계속 보다 보니까 외화들을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제가 재밌게 본 영화들은 배우들이 유명하지 않은 배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렸을 때. 네, 학부 때도 그랬고, 대중영화로서, 스필버그 영화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좀 배우들이 가능성이 있는데 이 영화에 새롭게 옷을 입혔을 때 영화도 훨씬 빛난다라는 생각에 강박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설경구 선배님은 그러면서 제 캐스팅은 별로 사람들의 의견을 별로 안 들어요. 계속 그래왔어요. 그래서 뭐 2번의 실패도 크게 겪었지만 그냥 제가 볼 때 연기만 잘하면 저격이 될 거야라는 이상한 믿음이 있고, 두 번째로 제가 설경구 선배님이나 김희애 선배님, 도경수를 선택했던 이유는 그 당시 제가 정말 힘이 셌고요. 제가 뭐 하자면 다 해요. 지금이야 이제 또 다른 입장이 되겠지만 그만큼 되게 연기를 잘하는데 잘하고 되게 존경받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으신데 조금 사랑을 많이 받는 영화들을 많이 못하시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고, 또 이것도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 제가 설경구 선배님은 작품으로는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실제로 개인적으로 좀 제가 좀 많이 알아요.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배우 중에 정말 가장 제가 인간적으로 존경해요. 그리고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지금 저희가 캐스팅을 상하였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인생이 제가 이제 앞으로 몇 년을 감독을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2-3작품 끝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제 인생이 영화 감독 몇 년을 더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앞으로 죽기 전까지 작품을 안 하더라도 그 작품과 한 작품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연락을 계속 취할 수 있고 만나면 내가 미소 지을 수 있고 한 사람들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 실제로 더문에는 우리나라 탑캐스팅들이 다 한다고 했어요. 그 다 거절을 했죠. 근데 그분들의 인성을 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뭐 사적으로 술도 한잔 해보고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분하고는 내가 진짜 그런 향후에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평생 술친구 또는 얘기친구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 뭐 질문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 한 분만 질문을 받고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번쩍. 이거 계속 궁금했던 건데요. 저는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거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신강학교 2 때도 제가 살짝 느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이거 돌비 시네마에서 한 2번 보고 그리고 이제 다른 극장에서 이렇게 몇 번 보면서 느꼈는데 그 처음에 그 고백 장면에서 제국과 선우 연기에 굉장히 몰입을 해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주변 인물들 눈물 장면이 이렇게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몰입하고 있다가 몰입이 잠깐 깨지면서 드는 생각이 감독님이 너무 섣불리 면죄부를 그러니까 관객들이 더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고 면죄부를 줘버렸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제국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영화 끝날 때까지 제국의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용서를 할지 말지는 관객의 선택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제국을 미워할 수도 있어요.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또 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감독님이 그걸 못 견뎌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감독님의 제국이라는 캐릭터가도 그렇고 신강학교 2도 감독님이 어떻게 보면 페르소나 같은 캐릭터잖아요. 근데 감독님께서 어떻게 보면 동시에 굉장히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있으신 거니까 좀 뭔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을 못 견뎌하시는 게
왜냐면 관객들한테 더 생각할 여지 그걸 주셔도 되는데 저희가 좀 더 미워할 수도 있고 좀 그러면서 오히려 또 나중에 더 사랑할 수도 있고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감독님 너무 섣불리 면죄부를 준 듯한 느낌을 이번에 정말 확실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한별 캐릭터가 그 눈물 장면에서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너무 섣불리 면죄부를 줘서 그 부분이 오히려 많은 관객들이 아마 그분에서 좀 반감을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용서를 강요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면죄부를 저희가 관객이 선택하기 전에 감독님이 면죄부를 줘버리셨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장면이 용서를 해준 것 같게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줘버리신 감독님께서 그 한별 캐릭터는 이미 용서를 한 거잖아요. 그 한별 캐릭터의 그 눈물 흐르는 장면은 제국을 완전히 용서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근데 클로즈업 되다 보니까 관객 입장에서 면죄부를 이미 이 영화 안에서 줘버린 거예요. 제국한테. 그러니까 저희가 더 생각할 여지와 더 감정을 느낄 여지를 주지 않고 막아버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질문은 충분히 네.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충분히 고민해 볼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어쨌든 이번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쉽게 생각하나? 뭐 그런 생각 들어요. 사실 의견이 그런 내용은 아니었는데 그런 부분을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의도는 아니거든요. 그냥 근데 사실 이 의견을 한 번 들은 건 아니에요. 제가 이 영화를 뭐 되게 재밌게 본 어떤 여대생의 얘기도 들었는데 그 여대생은 저 여자는 뭐야? 쟤는 왜 울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못 읽어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턴 사원이고 자기가 모시고 있는 선생인데 이 사람이 되게 아픈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큐멘터리 보고 남의 얘기를 뭐 나는 자연인이라 보면서도 지금 슬픈 사연 나오면 눈물을 글썽일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거 이상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다른 부분이 좀 저는 이제 그 요소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들을 요소로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상승작용을 같이 안 좋게 보신 분들에게 상승작용을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무튼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인 것 같고 사실 편집 과정에서도 그것들을 조금 더 덜어내자고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리액션들의 좀 주변인들은 충분히 그 상황에 공감 가거나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빼놓고는 조금 이렇게 좀 걷어내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그것도 많이 걷어낸 버전이 이 버전인데 조금 더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부분 다 좋게 봤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작품이 좀 감정적으로 안 오셨다면 더 주의해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 때도 그러고 감독님이 그 추구하시는 국가적 자부심이 있잖아요. 없는 거죠. 어떤 좀 느껴져요, 되게. 아니, 저는 이 영화도 제 없다고요? 모 회장님께서 복봉을 저는 일도 없어요. 그래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질까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사실 나쁘게 말하면 미국의 어떤 시대 국어를 해가지고 살아남게 된 이야기고, 근데 저는 이게 왜 그렇게 평가되는지도 좀 의문스러워요. 이게 왜 국가대표가 왜 국뽕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애국가 불러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요. 그들이 내세우는 기호 자체가 국가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의 누구 뭐 황선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민국이라는 일부가 되게 들어가 있고요. 국가대표도 저는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정체성 탐구 안에 그 국가라는 기호가 이 주인공들하고 뗄래야 뗄 수 없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선 그 리액션이 너무 단순해요. 그러니까 막 박수 치거나 뭐 눈물 흘리거나 이러잖아요. 그게 구해졌을 때. 근데 그거 자체가 좀 오글거린다는 생각. 그러니까 저렇게 단순하게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반응을 할까?
라는 의구심은 좀 들기는 해요. 그것도 제가 많이 더 참고해서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여기에 또 굉장히 많은 갭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 개인화됐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 혼자 조금 머무르고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든 것 같은 게, 저 정도 일이 벌어졌는데 저 정도 반응도 과하구나. 이제는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요번에 예. 그런 리뷰들을 많이 봐가지고. 네. 예. 그래서 우리들의 시간이 바뀌고 있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뭐 굉장히 개인화된 시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장 편안한 공간인 집이 다 무너져 버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안전해야 되는 잠에도 굉장한 어떤 위험 요소가 따르고.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현재의 그 영화들을 봤을 때 우주나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적 성공이든 실패든 이런 이슈들이 정말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에는 대단히 작금의 그 관객들이 보여주는, 그리고 또 감독들이 보여주는 이슈들은 상당히 개인화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감독님이 하고 있는 시도가 가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이 하려고 하는 이 우주적인 이야기도 저는 굉장히 다른 시선, 다른 시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오늘 지금 밤늦은 시간까지 정말 감독님 진솔하고 정말 솔직한 그런 말씀, 그리고 정말 다소 비판적인 그런 의견도 뭐 다 수용하시는 정말 넓은 가슴과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에서 오늘 좀 굉장히 깊이 느꼈고요. 심영서 평론가님 역시 예리하시게 이렇게 분석적으로 조목조목 짚어주시는 말씀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관객들의 질문도 또 이렇게 여러 번 보시고 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렇게 짚어주시는 그런 애정과 관심,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밤새워서라도 더 얘기 나누면 좋겠지만 이제 오늘 시간을 정리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신의라초 문화 콘텐츠 연구소 유튜브하고 경희대 K콘 스토리 콘텐츠 연구소 유튜브에 우리가 이제 편집을 해서 올리니까 한 번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영화로운 시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정말 영화롭고 영화가 가득하고 그런 정말 충만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